요즘에 이제 토론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후보님. 어떠세요? 궁금한 것들이 많으시고, 또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하면 너무 정직하다. 네. 또 부드럽게 얘기하면 약하다. 세게 얘기하면 투쟁만 하냐. 그 여러 주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국민들께서 잘 좋게 이렇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네. 힘을 내고 있습니다. 또 황교안 후보님 하면 엄청난 좋은 인상, 그리고 딸 아버지 같으신 그런 느낌이 있으신데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면서도 너무 편안한 분위기로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사실은 정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오늘은 살짝 그런 정말 착하신 이미지를 살짝 내려놓으시고 아하. 토론에서 가장 상대하고 싶지 않은 후보를 조금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뭐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 고집 부리는 사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계실까요? 뭐 그냥 H 이렇게. H 여러분들 다 아시죠? 또 한 분 꼽아주시자면? 뭐 여러 사람 꼽고 싶진 않네요. 그러시구나. 맞아요. 최근에 이제 토론을 보면서 정말 후보님의 그런 성향이나 성품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고, 또 유일하게 외치고 계신 그런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들 너무 인상 깊게 잘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하면서 조금 구독자분들이 많이 모으셨고, 그 중에는 정말 황교안 후보님을 지지하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셔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3번 통화를 하셨다는 권한대행 시절에 그런 이제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영어로 하셨나요? 직접? 우리 본래 이제 정상 간의 외교는 네. 자국어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말대로 했고, 네. 또 통역하는 분들이 또 통역을 했고, 네, 그렇게 진행을 했죠.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는 직접 이렇게 들으실 수 그렇죠. 예. 와, 혹시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된 초기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목소리도 떠 있고, 뭐 굉장히 의욕이 넘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호기심도 많이 있으셨고, 네. 그래서 굉장히 밝고 아주 우호적인 네. 이런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그분이 하여튼 100% 신뢰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100%라는 말을. 와, 100%, 100%. 예, 그렇습니다. 하셨구나. 그러시군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혹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로 우리 청년들, 또 정치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나 없는 청년들에게 후보님을 어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직설적인 말씀이나 단어, 발언 한 가지만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청년 등에 꼽힌 빨대를 내가 확 뽑겠습니다. 와우. 등에 꼽힌 빨대를 뽑겠다. 혹시 무슨 뜻인지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청년들에게 일은 시켜놓고 공은 다 자기가 차지해가는 그런 어른들이 적질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막 힘내고 달려가는데 등에다 빨대 끼워 넣어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네. 이건 정말 할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구나. 마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우리 청년들이 질문할 것들이 또 남아있긴 한데, 그건 조금 이따가 가기로 하고, 이번에 이제 4강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러시죠? 지금까지는 뭔가 진중하고 단정하신 이미지였다면, 이번 기회에 또 그 이미지에서 살짝 벗어나셔서, 자꾸 죄송합니다. 벗어나라고 말씀드려서, 4강까지 왜 올라가셔야만 하는지, 그리고 누가 떨어져야 하는지, 네, 한번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가 답입니다. 정권 교체를 하려면 내가 우리 당의 후보가 돼야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 4강을 가야 되죠. 그러니까 왜 내가 해야 되는가? 뭐 다른 분들도 다 훌륭한 분들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나라가 너무 망가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정말 위기 상황인데, 위기 상황을 돌파해 본 경험이 있는 정치인 많지 않습니다. 뭐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내 도리이기도 하고, 또 조금이라도 더 낮게 나라가 정상화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강경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질문은 요즘같이 청년들이 결혼하기를 꺼려하고 또 어려워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 희망을 저희가 가질 수 있을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질문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사모님을 한번 얼굴을 뵌 적이 있었습니다. 되게 예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여쁘신 사모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한번 우리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게 러브 스토리를 한번 또 우선 이제 그 결혼을 하려면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좀 많이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친구로 또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기회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우선 만나야 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이 되니까 어떻게 만났는가 자꾸 물으시는데 중매로 만났습니다. 중매 반 연애 반. 그 우리 형수님이 나한테 이제 도련님 그 옛날엔 그 시동생을 도련님이라고 했어요. 도련님 그 어떤 그 여자분하고 사귀고 싶냐고. 그래서 나는 농담 삼아서 뭐 이렇게만 몇 마디 얘기를 했는데 우리 형수님이 그걸 다 이렇게 기억했다가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을 이제 찾아가지고 나한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눈에 반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우리 아내도 나한테 첫눈에 반했다 그러더라고. 그런 말을 한 건 아닌데 거의 뭐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그 만났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맨 처음 질문이 청년들 요즘 이제 그 결혼을 어려워하고 결혼 어려워하는 거. 그건 우선 만남의 기회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바쁘니까 만날 마음이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기성세대가 우리 사회가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이 좋아도 결혼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뭐 같이 살기 위한 집, 뭐 집 사기 정말 힘들죠. 뭐 이거는 사실은 길이 있는데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뭐 바로 잡아서 집 갖기 쉬운, 어렵지 않은 이런 나라 만들어 가면 젊은이들도 집 문제 때문에 고민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게 돼도 결혼해서 만약에 이제 아이를 갖게 된다면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첫째 아이를 낳으면 매달 30만 원씩 나라가 지원을 해주자. 둘째를 낳으면 매달 100만 원씩, 셋째를 낳으면 200만 원씩, 넷째를 낳으면 350만 원을 지급해주자. 그래서 그걸로 아이도 키우고 좀 이렇게 아껴서 썼으면 나중에 애가 학교 갈 때 장학금으로도 좀 쓰게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자. 뭐 이렇게 그 했는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 잘 갖춰져야 청년들이 연애도 하고 할 수 있겠고 또 결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그 많은 재정이 필요한 건데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런 재정을 그 투여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그동안은 성장해 오느라고 사실은 이제 나라 돈이 별로 많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못 챙겼는데 이제는 우리가 재정을 잘 관리를 하고 조정을 해서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뭐 저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지금 그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무래도 우리 청년들이 그런 부분에서 어려워하는 지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다음 질문은 약간 미국과 연관된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이것도 많은 청년분들이 질문을 요청하기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 해서 딱 두 정치당이 나눠져서 이제 각 당마다 맞는 정책들로 이렇게 이어가면서 뿌리 깊게 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솔직히 같은 우파 안에서도 갈림 현상이 심하고 또 이제 이번 이제 대선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후보님만이 유일하게 또 부정선거 언급을 하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좀 침묵하거나 눈치를 본다거나 이제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을지 네 그런 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미국의 정당은 가치 중심의 정당이라고 하면 우리는 영웅 중심의 정당인 것 같아요. 어떤 개인 뭐 아주 지지율이 높은 사람
또는 뭐 정치를 오래 한 분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 중심이 되니까 정책의 일관성도 없어지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가치도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면 나는 사실은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고 그러면 가치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의 힘 같으면 누가 나와도 큰 방향은 같아야지. 이게 뭐 중도다 뭐다 이런 그 가치 얘기를 그때 가서 하면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싱크탱크가 잘 조성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싱크탱크가 우리 당이 지향하는 것과 같은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또 거기서 이제 젊은 인재들을 계속 이제 길러낸다면 뭐 이런 혼란의 그 가능성은 훨씬 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민주당 같으면 뭐 참여연대, 네. 뭐 정식 이런 싱크탱크는 아니지만 뭐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공급하고 여러 이제 시민단체들이 공급들을 하는데 네. 우리는 사실은 그동안 나라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거기에만 관심을 들였지 우리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데는 사실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네. 좀 제대로 된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우리 이 가치를 같이 하는 우리 정당 내의 인재들은 네.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정책의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별로 동의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아, 너무 맞는 말씀만 해주셔서 다들 동의하기에 바쁜 것 같은데 이따가 또 이렇게 후보님을 당황스럽게 하는 질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 네, 부탁드리고요. 예.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이제 5차 토론 당시에 중국을 키워드로 잡으셨는데 최근에 바이든이 백악관에서 쿼드 멤버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국무부에서는 한국도 함께 참여하길 바란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하기도 했는데 뭐 한미 동맹이나 아니면은 한국과 또 쿼드가 같이 모여서 인도 태평양을 보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나는 한미 동맹의 연장 차원에서 쿼드에 가입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눈치 볼 사안이 아니죠.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한미 동맹보다 더 확실한 대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 한미 동맹은 뭐 우리 그 6.25 이후 더 아주 강고하게 동맹 혈맹으로서 그렇게 이어져 왔었는데 이거를 흔들면 사실은 우리 동맹의 근간도 흔들리고 우리 자유우파 진영의 동맹도 같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쿼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진지함을 벗어나서 가수 성시경을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예. 사실인가요? 옛날 제가 이제 장관 될 때 성대 그리고 고시 그다음에 경기고등학교 이런 요건을 갖춘 걸 성시경이라고 불렀었어요. 제가 바로 그 성시경. 아, 가수 성시경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성시경도 좋아하고. 혹시 여기 뮤지션 청년도 나와 있긴 한데. 예. 우리 청년분들과 공감대를 막 형성하기 위해서 또 이제 음악이라는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한 소절만 좋아하시는 노래 불러주시면. 한 소절. 네. 1절도 1절만. 지금 10월 3일이죠? 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노래 엄청 잘하시네요. 10월에. 아니, 혹시 어떻게 되세요? 베이스, 바리톤? 나는 베이스를 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적에는 4중창 우리 학교에 콰르테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퍼스트 베이스. 나보다 더 목소리 낮은 친구가 있더라고. 이 친구가 세컨드 베이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공연도 가끔 하고 그랬죠. 와,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제 청년들의 나중에 듀엣도 한번 해주시길 바라며. 옛날 같으면 할 수 있었는데. 또 이렇게 10월에 듣기 좋은 노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청년들 질문이 조금 많아서 이렇게 돌아가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소개해드릴 게
성균관대 계실 때 겟세마네라는 동아리가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네, 이제 거기 후배분들이 제 이제 친구들인데 오늘 이 자리에 오고 싶었는데 이제 휴가 때문에 오지 못해서 아하. 질문을 이제 저한테 대신 해주었는데 조금 진지한 질문이긴 하지만 그 똑같은 질문을 이제 또 여기 우리 청년분이 가지고 와서 오늘 제가 질문에 이 마이크를 넘겨서 한번 청년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직과 국무총리까지 수행하셨던 이렇게 황교안 대표님을 직접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다소 좀 직설적이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영향력이 매우 큰 정치적 지도자의 적극적인 행보가 있어야 이제 대중들도 이에 호응을 하고 이슈에 주목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황교안 전 권한대행께서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다뤄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이를 좀 더 빨리 캐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을 느낍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나 부정선거에 관해서 초창기에는 좀 미온적으로 반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4.15 총선 투표 이후 직후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말씀을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신 바는 있는데 4.15 총선 개표 진행 도중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이제 확실시 되자 대표로서 선거 패배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에 출연하시기 전까지는 1년 가까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따로 하신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경욱 의원이나 뭐 김소연 의원과 같은 그런 부정선거를 적극적으로 밝히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혹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꼭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가 6월 28일 날 인천 연수을에서 재검표 첫 번째 재검표 한 이후부터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4.15 총선 이후에 여러 부정선거 의혹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그 진상을 파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4.15 부정선거 백서 이런 백서들이 여러 권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런 백서들을 쭉 수집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이제 책임 있는 사람이고 또 법조인이기 때문에 의혹을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의심들이 많이 간다 하더라도 의심을 갖다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법조인이라든가 또 이제 그 총리까지 한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말이죠. 그렇지 않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기한 게 아니라 모으고 검토하고 있었어요. 내가 4.15 부정선거 백서들을 몇 종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몇 종 나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있었고 나는 그것이 맞을 가능성이 맞다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이에요. 법조인들은 99% 가지고서도 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100%라야 유죄라고 말하고 100%에 이르지 않으면 무죄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는 정확한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던 거고 6.28 이제 재검표를 통해서 이제 불법 선거에 그 증거물이 나왔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분들이 넘는다면 역시 이제 국민들에게 되겠죠. 그런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도 마찬가지고 의혹 단계에서 그걸 퍼뜨리는 것은 그 옳은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준비를 했고 6월 28일 그런 얘기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검표가 이루어지면서 첫 번째 할 때는 시작이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이제 팩트가 됐다. 그래서 4.15 부정선거는 전면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내가 이제 내가 과연 진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확정된 뒤에 얘기할 것이고 지금 나는 내 선거구에 대해서 그게 부정선거였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내 유불리, 내 문제 때문에 내가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253개 지역구에서 있었던 부정선거가 전부가 무효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내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네가 좀 살려고 지금 맞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구나. 이런 공격을 하겠죠.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고 우리 우파가 우리 자유민주 진영이 이 선거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를 지금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뭐 시차에 그런 그 차이가 있어서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의 우려는 뭐 제가 충분하게 수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많은 그 여론이 있다고 해서 그래 가볍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왔고 증거가 나오자 바로 대응을 하기 시작했죠. 오늘도 조금 아까도 이제 어디 그 수지에 내가 수지 갔다 왔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그 부정선거도 하나 이슈였어요. 그 얘기 길어져 가지고 내가 좀 더 늦어지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제가 필요한 소위 부정선거를 국민들 앞에 알리고 보고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기 위한 이런 조치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점이 정말 따라서 쉽게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말 옳다고 생각하는 거. 감사합니다. 저널리즘의 가치와도 굉장히 공감이 됐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일단 후보님이 국민의힘인지도 잘 모르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그런 청년이었는데요. 사실 황교안 후보님 보면은 사실 생각이 나는 게 그때 삭발하신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 엄청 두상이 예쁘셨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올드만 그게 저희에게는 엄청 그게 신선했거든요. 어떤 이미지가 꼰대나 이런 이미지에서 뭔가 아기새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그래서 이게 뭔가 단호한 결의가 있으셨겠지만 저희 이미지에서는 어떤 신선한 그런 좋은 이미지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부정선거 관련해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이런 개인적인 뭐 삭발은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자른 다음에 뭐 좀 지나면 다시 자라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저쪽 친구들은 네. 이 반민주 세력들은 뭐든지 다 이거를 비아냥거려 가지고 이를테면 효과를 떨어뜨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마 내가 또 삭발하면 뭐 삭발쟁이 뭐 또 삭발 이렇게 이제 여러 얘기를 할 거예요. 뭐 그건 내가 원하지 않고 그러나 필요하다면 삭발 아니라 그 이상도 하는 거지 해야지요. 나라를 정말 내가 지금 뭐 그동안 평생이 나라의 은혜를 입고 살아왔기 때문에 뭐 지금 저는 사실은 뭐 더 욕심 없습니다. 나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나라와 함께 무너져가는 민생, 국민의 삶이 다 무너져 갔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걸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책임감이 강합니다. 필요한 뭐든지 다 할 거예요. 네. 간단하게 들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삭발쟁이라고 이제 민주당이 부른다고 하셨는데 부를 수도 있다. 부를 수도 있다. 삭발쟁이라고 불리시면 오히려 좀 더 이슈화가 돼서 그러니까 필요하면 해야죠. 진짜요?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계 마케팅 회사에서 이제 10년차 근무를 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이고요. 이제 아직도 이제 퇴직을 하려면 20년 정도가 남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꾸 제 미래를 설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맥락에서 가장 저한테 충격적이었던 뉴스는 2030년에 부산시 인구수 약 315만 명이 없어진다고 해요. 돌아가시거나. 네. 근데 그 많은 노동자 수가 없어진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애를 낳아라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 현실적으로 이제 어떠한 해결책을 내줄 수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그게 극단적으로 통일인지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저희 한국으로 초청을 한다든지 좀 저희는 MZ세대 특징 중에 하나가 좀 구체적으로 실천 공약이 있으면은 그걸 보고 저희가 조금 더 신뢰를 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걸 투자하면은 요만큼이 돌아오겠다라는 그런 명확성이 있어야지 저희가 항상 그걸 보고서는 좀 다시 한번 신뢰감 있게 다가가다 보니까 좀 구체적인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란은 사실은 우리가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죠. 그게 이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어왔던 그런 가족 관계들이 잘 이렇게 이어져가는, 그러면서 이제 저출산 문제도 극복되는 이게 이란이고요. 이란은 통일입니다, 사실은.
북한은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자원도 많고 사람은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이렇게 숫자를 늘리거나 이제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마는 이제 할 수 없이 입양이나 또 뭡니까 난민이나 이런 분들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들을 사만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란은 사실은 아이 낳기 좋은 나라 만드는 것이 이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15년 전부터 저출산 고령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저출산 문제를 이제 준비를 했고, 그동안 14년, 15년 사이에 너무 비효율적으로 썼습니다. 이걸 정말 효율적으로 아이 낳기를 원하면 낳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데 썼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또 자꾸 단절적으로 이게 이어져 가지 않고 하니까 뭐 집을 신혼부부에게 집 마련해 준다라고 말을 해도 다음 정부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뭐 어린이집 뭐 이거 많이 키운다고 해도 뭐 그 다음 정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난 박근혜 정부 때는 유보 통합을 추진했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완전히 망가지진 않았지만 전에 같이 그렇게 강도 있게 진행되지는 않고 이렇게 이제 자꾸 이렇게 분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 마련하기 쉽고 또 취업하기도 어렵지 않고 아이 기르기 좋고 뭐 낳는 거를 부담 없이 집 마련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신혼 부부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 정부와 그 금융기관이 같이 이제 힘을 합해서 일단 3년 동안은 그냥 부담 없이 들어가 살게 하고 그로부터 나머지 한 30년 동안을 분할 납부를 해서 그만큼 이제 금융기관이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집 걱정 없는 이런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5년 사업으로는 힘든 겁니다. 그 다음에 바뀌어버리면 앞에 틀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것을 장기화해야 된다. 우리가 한 20년 계획을 가지고 쭉 하면은 가능합니다. 우리 좀 경제 수준과 역량으로도 뭐 청문회든 뭐든 하여튼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법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중간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런 방법들로 해서 청년들이 결혼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면 그러면 뭐 길이 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국민들과 방금 소통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디지털에 능하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핸드폰도 바꾸셨다고 그 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비밀이 잘 유지가 안 되고 막 나가네? 네, 한국 사회적은 농담이고요. 혹시 아이폰을 쓰시나요? 갤럭시를 쓰시나요? 후보님? 처음에는 내가 아이폰을 썼는데 그 뒤에는 이제 갤럭시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폰이 기능은 많은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애플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애플이. 근데 이제 그 갤럭시는 기능은 좀 그런데 아이폰보다 모자라는데 앱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선 이제 갤럭시를 쓰자 그랬는데 또 아이폰에서 일단 갤럭시로 넘어오니까 다시 돌아가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산 것도 갤럭시로 샀습니다. 혹시 뭐 폴드로 사셨나요? 아니면? 폴드도 요새 좋아하는데 네. 근데 그거는 두꺼워서 이게 넣고 다니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폴드 포기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요즘에 핫하더라고요. 글쎄, 뭐 다들 뭐 그걸 생각한다는데 네. 뭐 작고 좋긴 한데 두꺼워요. 네. 두꺼워서 이게 넣을 수 없. 지금도 내가 얘기하려고 이제 이거 다 빼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처럼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우리 저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네. 그래서 이제 폴드도 되고 얇은 이런 걸 나오면 이제 좋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은 나중에 먹방을 한번 사모님과 해주실 수 있는지. 뭐 못할 게 뭐겠어요. 그 먹방이 뭐 다양한 음식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난 짜장면 해주셔도 라면 먹방. 어떤 라면을 좋아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약간 부른 라면을 좋아합니다. 브랜드를 말씀해주세요. 브랜드는 뭐 물론 신라면인데 제가 신라면을
그 좋아하는 이유는 내 친구가 거기서 일을 하기 때문에. 친구에 대한 로열티로. 아, 그러시구나. 근데 라면을 이제 우리 아내가 끓이면은 네. 그냥 이게 뭐라 그럴까, 라면 발이 아주 생생한, 이런 걸로 하는데 네. 나는 살짝 좀 이렇게 불려서 먹어요. 그러면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내가 끓여주는 라면을 더 좋아해. 끓인 라면을 더 좋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뭐 너무 불었다는 것까지 가는 건 아니고 네. 조금 이제 국물은 적고 약간 좀 더 시간을 끓이는 좀 더 끓이는 요걸 나는 하는데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자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하다가 이게 맛있게 되신 거군요.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라면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네요. 사실 되게 높은 직책 많이 하시고 그래서 다가가기 어렵다고 우리 청년들이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조금 짓궂은 질문을 해봤고요. 좋습니다. 이제 라면 얘기, 자, 시간 되나 모르겠다. 저는 시간 많습니다. 후보님만 많으시고. 이제 우리 고등학교 고3 때 이제 학교 갈 때 저녁 이제 학교 40시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도시락을 2개 싸가요. 점심 때 하나 먹고 그다음에 저녁 때 또 이제 수업 끝난 다음에 저녁에 공부하면서 하나 더 먹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낮에는 그 난로를 피우니까 그때 우리 이렇게 연탄 연탄이 아니라 이게 뭐 조개탄 난로였는데 조개요? 조개탄. 조개탄이라고 연탄유죠, 연탄유. 연탄유인데 그걸로 이제 난방을 했었어요. 그럼 점심 먹을 때는 거기다가 이렇게 갖다 올려놓는다고 도시락을. 그러면 이제 밥이 따뜻하게 잘 돼서 다 맡겨 먹는데 이제 6시, 5시쯤 뭐 이렇게 4시, 5시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저녁 먹을 때 우리가 이제 한 7시쯤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이게 다 굳어 있어요. 다 식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취한 방법이 뭐냐면 그 라면집에 가서 라면을 사면 돈이 좀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라면 국물을 사. 국물만도 파나요? 라면 국물만 달라고. 되게 신개념이다. 300원이면 국물을 50원이면 줘요. 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라면 국물 해가지고 먹으면. 그렇게 말아서 드시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 그때 그 학생들이 그 라면 국물 많이 사 먹었어요. 그것도 이제 한참 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물리더라고. 너무 이제 라면 국물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중국집에 가서 또 트라이 했어요. 중국집에 가서는 뭘 했을까? 짬뽕 국물. 그렇지. 짬뽕 국물도 50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라면 그러면. 근데 그렇게 1년을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라면 보기도 싫더라고. 또 한참 못 먹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먹기 시작했죠. 요새는 뭐 아주, 요새가 아니라, 그만뒀던 거는 짧고, 네. 먹은 기간은 깁니다. 끊을 수가 없죠. 자,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운동화, 라카이 운동화 신고 계신 거 봤어요. 그거 어떻게 왔습니까? 예. 그거 왜냐면 사기도 힘들고 예. 그런데 그거 신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정장에 입을 때는 또 약간 구두 신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룰이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거기에도 운동화를 신고 계신 거 봐가지고 의도가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원래 편한 거 좋아하시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여쭤보세요. 그냥 이제 콤비를 입었으니까 그때 뭐 신은 아무거나 정장 신 안 신어도 괜찮고 그다음에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이제 라카이가 이제 그 독도는 한국 땅이다 이런 그 이슈를 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응원하고 또 우리 이 국민들에게 좀 알리기 위해서 가끔 제가 그 의미 있는 날 그걸 좀 신습니다. 지금도 이제 한 3, 4일 전에도 한번 신고 나갔다가 많은 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 뭐냐고 막 묻기도 하고. 근데 약간 맨 처음에 좀 약간 혼선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 그 기업이냐, 어느 나라 기업이냐, 어떤 사람은 일본 기업이다.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확인해 보니까 미국 기업인데 지금 독도 이슈를 던지는 것은 미국 기업인데 일본에서 사업하고 있는 미국 기업. 거기서 이제 했다고. 약간 뭐 혼선이 있었는데, 어쩌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발언에 대한 항의 뭐 이런 차원에서 되게 좋은 취지의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뭐
잠시는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정책적인 질문이나 정치적인 질문은 워낙 제가 저희가 모두 TV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많이 보니까 오늘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후보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조금 이렇게 기획을 해봤습니다. 좀 괜찮으셨나요? 너무 좋았습니다. 최근에 내가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한 인터뷰 중에 최고. 예. 최고인 김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가발 논란. 가발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학생이 할 말이 있다고 아버지 이 말씀을 예.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황교안 대표님의 이제 직접 머리를 잘라주신 이발하시는 분께 직접 머리를 잘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한창 이제 조국 사태로 인해서 이제 삭발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제 그것 때문에 혹시 황교안 총리가 혹시 가발이냐 아니면 진짜 머리냐 이렇게 여쭤봤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발하시는 분께서 진짜 머리가 맞다고, 가발이 아니라고 해서, 그때 당시 이제 인터넷에 이제 막 탈모 커뮤니티 같은 것들 이제 남성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난으로 탈모 커뮤니티 막 이제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삭발하시는 걸 보고 그게 진짜 머리였구나 해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나는 조국 수호를 하겠다. 배신감을 느껴서 그렇게 농담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많이 봐서 나는 재밌게 봤었습니다. 예.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는 내가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다 한번 머리 뽑아보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미 키멜 쇼였나? 어떤 코미디 쇼에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도 가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쇼 호스트가 트럼프 대통령 머리를 막 이렇게 흔들어 보는데 제가 하면은 너무 실례겠죠. 실례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거 나오면 행사 어떡하지? 이거 좀 만져줄 수 있어요, 다시? 아닙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저희 젊은 친구들은 정권 교체가 저희 부모님들의 가장 큰 이슈라면은, 저희는 정권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장기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선택 기준은 공약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허경영의 10년 전 공약이에요. 정말 말이 안 되지만 지금 보면 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구체적임이 거기에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후보자님께서도 지금 이제 뒤에 보면 초인류 정상 국가로라는 이 말에 조금 더 구체성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지금 확률적으로는 대선에 당선하시기 어렵지만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젊은 친구들한테 어필을 한다면 이게 전세 역전이 돼서 저희가 또 그 브랜드 이미지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시고 싶은 게 그러니까 물론 지금 부정선거를 얘기하시고 있지만,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어떤 부분을 진짜 꼭 하나는 약속하시고 싶으신지 그 부분이 정말 듣고 싶어요. 네. 내가 이제 TV 토론 등을 통해서 이미 여러 정책들을 얘기하면서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부분들은 부각이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키운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부정선거 대응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정책도 이제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계속 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직접 네이밍한 정책은 이겁니다. 깜놀 10억 창업 벤처 배틀. 깜놀? 깜짝 놀랄 10억을 준다 이거예요. 저도 좀. 배틀에서 우승하면 이 배틀에서 우승하면 10억을 준다는 거예요. 창업 벤처 영역에서. 그래서 이 10억을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에요. 매일 그런 배틀을 출발시키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이제 경합을 해서 그 중에 우승자에게 10억을 주는 거예요. 이제 물론 아이디어가 줘야 되겠죠. 배틀하다 보면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창업해서 사업을 꾸려갈 수 있는 역량도 보겠죠. 아이디어뿐만 아니고 이런 걸 봐서 종합적으로 이제 그 우승한 팀에게, 우승한 사람에게
10억을 주는 거예요. 10억은 뭐냐? 창업비용, 그 다음에 초기 사업비용까지. 예. 창업도 하고 초기 3년 내지 5년 동안 사업할 수 있는 이런 자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한 60, 70%는 정착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거예요. 이런 거를 매일 출범시키는 거예요. 매일. 실제로 제가 초기 창업 패키지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 최대 한도가 1억이고 사실 그 1억으로는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정말 그냥 조금의 큰 도움이 되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기에는 좀 부족한 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 주신 그 부분이 사실 진짜 그 창조 경제의 해결책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돈인데 매일 그렇게 10억씩을 하면은 1년에 3,655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붐을 일으키기 위한 거니까 뭐 미스터 트롯처럼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하면 뭐 아주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경합을 해가지고 그 중에 우승자에게 10억이 가는 것이 매일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에 그 젊은이들이 도전할 거예요. 지금은 전부 이제 공무원 시험 보고 뭐 다 이런 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무슨 대기업 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배틀이 탁 열려서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 많은 인재들이 몰려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방송 타고 막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 전부가 매일매일 재미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1년 지나고 나면 이 우승자들,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창업의 성과들을 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막 어우러져 가지고 이제 뭐 두 번째 또 큰 배틀이 또 돌아가고 첫 번째 배틀 계속 이러면 우리 사회가 이제 굉장히 흥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미스터 트롯은 우리가 기분 좋은 거잖아요. 이거는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업이 하나씩 만들어지면 막 내가 볼 때는 한 기업이 한 5명의 그 직원은 채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그 10억을 투자하는 이런 회사 같으면 그러면 벌써 이게 5개 그 일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2,000개의 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더 확장되면 그 배틀에 뭐 좀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2등, 3등도 우승한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제 좀 서브로, 옆으로 또 도와줘서 또 창업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라도 해주면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창업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완전히 창업사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년,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우리 사회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이 어두운 분위기가 아주 희망찬 분위기로 바뀌고 또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1년 동안 작업을 하면 365개 기업 중에 2-3개는 대박을 터뜨립니다. 뭐 5천억 수익은 물론이고 무슨 카톡이나 여러분 쿠팡 같은 거 보세요. 이거 창업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10년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뭐 세계적인 기업이 돼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돈 들어가는 거 3,600억, 4천억? 뭐 금방 난 내가 볼 땐 그 해에 다 회수가 된다. 투자한 것만큼 우리 사회로 회수가 된다. 일자리 많아진다. 청년들이 갈 자리가 생긴다. 꿈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깜놀 10억 창업 벤처 배틀 이름 내가 다 쳤어요. 그런 거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어 내가 주고서 한번 정책 만들어 보라니까 뭐 하여튼 뭐 하여튼 잘 안 나오더라고 이름이. 결국 난 그 발표하기 직전에 오늘도 내가 뭐 정책 발표하러 가는데 발표하기 직전에 장명을 해가지고 괜찮죠 이름.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정말 깜짝 놀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깜놀 그거에 대한- 추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깜놀. 좀 추가해 주세요. 토론회 때 직접 말씀하셨던 얘기했어요. 들었던 기억이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잘 모르는 것 같아. 짧은 시간에 설명하니까. 예.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 분위기를 확 바꿔야 돼요. 확 바꿔야 돼. 이게 지금 안 되는 것을 파고 잘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통상적인 상황에서 하는 거고 이게 정말 우리 코로나로 망가진 사회 정말 확 바꿔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런 정말 깜놀 정책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깜놀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가셔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짓궂은 질문이긴 하지만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자유우파
국민의힘, 민주주의 중에 한 가지만 골라주실 수 있으세요? 단어 한 가지만.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사행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로 사행시 한 번만 부탁드리고 이것으로 오늘의 라이브를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 같이 다음. 주. 주목해서 주. 정말 우리가 주죠. 주력해야 될 부분에 우리의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의. 또 남아 있어요? 정의는 승리할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후보님 앞으로 자주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청년분들 모두 재밌으셨죠? 예. 자, 반가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정의는 승리할 겁니다. 센스. 뭐 게임 중에도 그런 것도 있잖아. 무지겠다, 무지겠다. 그렇지.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